화폐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는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화폐의 가치 먼저. 화폐는 종이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종이가 일만의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생긴 거죠. 화폐는 약속이고 신뢰의 대상이죠. 그렇죠?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의 돈은 한국에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 화폐를 한국에 가져온다고 바뀌지 않죠. 한국에서는 그 가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화폐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화폐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아니고 그 공동체가 신뢰하고 보증해 주기 때문에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에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화폐 형태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 있느냐. 맨 처음에는 보리, 밀, 조개 껍데기, 동물 이빨 이런 것들로 화폐를 만들었고, 보리, 밀, 조개 껍데기, 동물 이빨들은 내구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엽전, 동전 등 금속 화폐는 내구성이나 일관성은 있으나 휴대가 되게 불편해요. 그죠? 이 지폐는 내구성이 떨어지나 휴대성이 굉장히 높죠. 내구성. 찢어버리면 금방 찢어지죠. 그렇죠? 이 전자화폐는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잔돈이 없고 변질이나 파손이 없는데, 이 전자화폐의 가장 큰 단점,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의 관리가 필요하다. 3자의 관리가 없으면 전자화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일반 이런 화폐들 있죠. 이런 화폐들은 물론 발행은 누군가 해야 되겠죠. 그 발행한 걸 가지고 어디로 이동했다 절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전자화폐는 자기가 보고 싶으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카드를 얼마를 썼다, 어디서 뭘 사고 얼마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폐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화폐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1세대 화폐, 그렇죠? 엽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2세대 화폐는 이제 지폐로 가고, 3세대 화폐가 이제 전자화폐로 만들어지는데, 전자화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자화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현금이고, 전자화폐는요, 은행 장부, 법적으로 인정 가능하고, 발행기관은 금융기관이겠죠. 여러분들 현금화 가능 여부,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라는 게 있어요. 가상화폐. 이거는 도토리, 삼성페이, 알리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이런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인정은 안 해줍니다. 인정 안 해줘요. 아직까지는. 발행기관은 정부나 이런 데가 아니라 기업에서 발행을 하고,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그쵸? 할 수는 있는데, 할인이 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현금화라는 얘기는 10,000원짜리는 10,000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10,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대부분 사람들은 이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상화폐하고 암호화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암호화폐는 거기에 암호화 알고리즘이 있는 전자화폐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다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몇몇 국가는 인정한 데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발행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발행기관이.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발행기관이 없고 현금화가 가능하다? 네, 현금화 가능합니다. ATM 머신도 있고 거래소도 있고 현금화. 그리고 얘는 할인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가격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거기에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할인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암호화폐의 탄생, 서론 부분에서 암호화폐의 기원에서 전자화폐의 종류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탄생 배경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생 배경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탄생 배경과 컴퓨터 전문가인 제가 이야기하는 탄생 배경,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먼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얘기니까 경제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는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를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생산, 소비, 분배, 소비 등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부의 사회적 재생산 과정을 경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동양에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의미인 경제세민의 약자가 바로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은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코노미가 경제라고 합니다. 참 조금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동양은 국민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서양은 내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걸로 경제라고 정의를 하고 있군요. 자, 그렇다면은 효율적인 경제의 세 가지 고려사항. 경제는 희소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희소성이라는 게 뭐예요? 희소성은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걸 희소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희소성은 선택을 낳게 되죠. 어떤 선택? 내가 포도 1kg를 갖고 있으면은 이것으로 포도잼을 만들면은 포도주스를 만들지 못하고 와인을 만들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재화나 용역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만 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효율적인 경제를 위한 세 가지 고려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만들 것인가. 자, 포도 1kg가 있는데 이걸로 포도잼을 만들었을 때 더 좋을 거냐, 포도 주스를 만들 때 더 좋을 거냐, 아니면 와인을 만들 게 더 좋을 거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뭐를 얼마나 만들 거냐에 대한 고려사항.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 거냐, 자동화된 생산 설비를 할 거냐, 아니면 사람들을 시켜서 노동 집약적으로 할 거냐. 우리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사람을 쓸 거냐, 아니 키오스크로 쓸 거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만들 거냐, 어디 대상으로 만들어야지만 돈을 잘 벌 거냐. 요즘 보면 그렇더라고요. 아주 저렴하든지 아니면 아주 고가든지 이런 것들이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대상이 누구냐, 이게 바로 이제 경제를 위한 세 가지 고려사항인데,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모든 국가의 경제 정책이 그 국가의 부를 창출합니다. 그 경제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 국가는 폭망하게 되는 거죠. 특히 미국같이 G1에 해당되는 국가는 그 경제 정책 실패하면은 그 국가만 부도가 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다 공황 상태로 빠지는 거죠. 암호화폐의 탄생은 미국이란 나라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생겨났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의 경제 정책 실패,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냐면요, 일단 모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주는 금융 상품을 모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브프라임은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을 서브프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신용 등급을 3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프라임 그룹,
그 다음에 Alt A 그룹, 그 다음에 서브 프라임 그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는 우량 고객, 여기에는 중산층, 요거는 비우량 고객, 이렇게 나눕니다. 결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해주는 금융 상품이 바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뭐냐면은 CDO 시장이라 그래요. CDO 시장. CDO 시장은 뭐냐면 부채 담보부 증권을 CDO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보를 이용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거였죠. 담보가 뭐예요? 집도 담보가 될 수 있고, 자동차도 담보가 될 수 있고, 카드도 담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전세금도 담보가 될 수 있겠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다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CDO라고 얘기를 하는데, CDO 시장이 점점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프라임이나 알터 A한테는 그 증권을 다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서브 프라임들한테 CDO를 팔아먹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역효과로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미국 역사상 최대이면서 최악의 금융 위기가 온 거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모기지 구조인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투자자한테 돈을 받는 게 서브 프라임 모기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왜 발생을 했냐 하면은, 자, 그 전에는 1990년대 우리 IT 산업이 호황됐잖아요. IT 산업의 핵심이 다 미국이죠. 미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미국 국채가 인기가 높아졌죠. 그래서 미국 모든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랜스핀이라는 친구가 더 이상 미국 국채에 금융기관한테 미국 국채로 돈을 벌지 말고 미국 국채 못하네요. 다른 상품으로 돈을 벌어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융기관들이 국채가 아닌 사채로 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프라임 등급한테 사채를 발행하고. 그런데 2003년에 프라임 모기지로는 거의 다 팔렸어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터 A 등급한테 물건을 팔아먹고, 그것도 다 팔렸어. 솔리드 아웃 되니까 서브 프라임 등급들한테 금융 증권을 팔아먹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판매하는데, 이렇게 맨 처음에는 서브 프라임 비우량 고객한테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뭐냐면은 맨 처음엔 비바로 대출을 해준 거죠. 비바는 뭐다? 수입도 증명하고 자산도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수입이 5천만 원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 5천만 원 받은 월급 봉투를 까야 돼요. 그리고 나는 10억짜리 재산이 있어, 땅이 있어. 그럼 땅에 대한 걸 갖다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거를 비바 대출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시바, 발음이 좀 그러네요. 시바 대출은 뭐냐 하면은, 수입은 선언만 하면 돼. 그리고 자산은 반드시 증명을 해야 돼. 무슨 얘기예요? 나 수입 연봉 5천만 원이야 라고 내가 말만 떠들면 돼. 월급 봉투는 안 까도 돼.
그런데 자산은 증명을 해야 돼요. 나 10억짜리 재산 있어. 그거 갖다가 보여줘야 돼요. 이런 이제 비바 대출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시바 대출을 하게 된 거죠. 시바 대출 다 끝났어. 그랬더니 이제 시사 대출을 하는 거예요. 시사. 서브 프라임들을 상대로 나는 연봉이 5천만 원이야. 그리고 나는 재산이 10억짜리 집이 있어 라고 선언만 하면 돼요. 선언만.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사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만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대출을 받아요. 중국 사람도 대출을 받고, 홍콩은 대출 되지. 홍콩 신흥 국가들도 다 대출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근데 하여튼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데,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금융상품을 팔아먹다가 이제 솔리드아웃 되니까 누구한테 팔아먹어요? 이제는 니나노 대출을 해요. 니나노 대출. 선언도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증명도, 그러니까 자산도 얘기도 필요 없어. 그냥 대출하고 싶은 사람 다 대출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무지하게 높아지는 거죠. 이자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서브 프라임들은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006년도에 미국 주택시장에 이제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대출한 사람들,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를 못 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 부동산, 담보를 받은 부동산을 가지고 공매를 하는 거죠. 서브프라임 부동산을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갚으려고. 그런데 매물이 많아지니까 사는 사람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계층이 돈을 못 갚고 수익률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브프라임 투자자들이 돈을 빼내가고, 이 계속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미국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게 되고, 미국 경제에 의존하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황 상태, 불황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양적 완화라는 걸 하는 거예요. 양적 완화가 뭐라 그랬어요? 양적 완화는 돈을 막 찍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돈을 막 찍어내요. 화폐 수량설 제가 말씀드렸죠. 통화량이 급증하면 어떻게 된다? 가치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다 보니까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거죠. 물가가 막 올라가고 돈은 가치는 떨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거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발생을 시킨 거는 정치권과 고위 금융계 인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 사람들이 지는 게 아니라 서브프라임 일반인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과 고위 금융 재계 인사들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수백만 달러씩 챙겨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월가에서 데모를 하게 된 거예요. 구호는 우리는 99%다 이러면서 1%의 금융 거부들이 전체 부의 50%를 독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불평등해지고, 그래서 지금
데모를 하게 되는 거죠. 더 화가 난 건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 이 사진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아래서는 9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있는 요 사진, 이 사진이죠. 이 사진입니다. 요 사진이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99%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데모를 하고 있는데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와인 파티를 즐기면서 그 시위하고 있는 시위대들을 구경하고 있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죠? 이런 몇몇 사람들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세계적인 공황이 시작이 되자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누군가가 양적 완화를 할 수 없고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그러면서 수수료가 0.01%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 이런 화폐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3일 날 누군지 몰라요. 이름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알고 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는 아니에요. 그 전에 암호화폐인데 실용화된 최초의 암호화폐가 되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탄생 배경입니다. 이어서 컴퓨터 전문가인 제가, 접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만 얘기합니다. 컴퓨터 전문가인 제가 말하는 암호화폐 탄생 배경, 저는 컴퓨터 시각으로 봤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컴퓨터 4대 구성 요소가 뭔지 아세요? 컴퓨터 4대 구성 요소, 4대 구성 요소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유저, 데이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드웨어가 제일 중요하다 손, 소프트웨어가 제일 중요하다 손, 유저다 손, 데이터다.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요,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유저도 그렇고 결국은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드웨어,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가 어디 있죠? 기상청에 컴퓨터 2대 있죠. 근데 그 좋은 슈퍼컴퓨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엉망으로 나오죠. 그래서 기상청은 무슨 청이라 그래요? 구라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소프트웨어 중요하죠. 근데 소프트웨어가 자꾸 에러가 나. 잘 만들었는데 자꾸 에러 나서 오데이터가 나와. 어떤 게 그래요? 예, 기상청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죠. 그럼 결국은 뭐죠? 데이터가 잘못 만들어진 거죠. 사용자, 예, 사용자들이 열심히 두들겨.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와.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지만 원하는 시간에 안 나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 컴퓨터 4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제가 볼 땐 데이터인 것 같아요. 데이터가 가장 비싸죠, 그렇죠? 제가 은행에 10억이 있다. 어떤 거예요? 여기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의
10억이라고, 박경호 10억이라고 써 있어야지만 제 재산이 10억인 거예요. 아니면은 제 집에 있는 금고에 금괴가 있든지 아니면 부동산이 많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일단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컴퓨터가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있어요. 이거는 현존하는 컴퓨터가 도저히 풀 수 없는 거예요. 숙제가 많이 있는데 저는 4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킹입니다. 해킹. 여러분, 해킹은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방패는 창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이 방패를 뚫으면 더 좋은 방패가 나오고, 또 그 더 좋은 방패를 또 창이 뚫으면 다시 방패가 나오고, 해킹이 먼저고 해킹에 대한 보안은 나중입니다. 이 해킹은 이제 영원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도스 공격이에요. 여러분, 디도스 공격이 뭔지 아세요? 분산 서버 공격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이 한 달에 데이터 약속을 하죠. 나는 무제한이다. 그냥 무제한은 없어요. 나머지 3D로 바뀌는 무제한이에요. 그렇죠? 무제한이다. 아니면 500기가다. 아니면 300기가다. 이렇게 통신 라인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회사의 홈페이지 있죠. 내가 청와대다 그럼 청와대 홈페이지, 그 다음에 기상청이다 그럼 기상청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홈페이지가 통신사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서 그 통신사하고 계약이 돼 있어요. SK니 KT니 LGU 플러스니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요. 한 달에 나는 1000MB만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1000MB. 그러면은 내 홈페이지 첫 화면이 1MB야. 1MB. 그러면 한 달에 1000MB라고 말씀을 드렸죠. 1000MB. 그러면은 1000명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1000MB를 다 쓰겠죠. 그러면 1001명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접속이 안 되겠죠. 데이터를 다 썼으니까요. 그게 바로 디도스 공격입니다. 중국하고 요새 미국하고 싸움이 붙었잖아요. 중국에 인구가 많죠. 그래서 백악관을 갖다가 미국 사람들이 사용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중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백악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다 쓰겠죠. 그러면 1001번째 백악관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도스 공격은 막을 수가 없어요. 디도스 공격을 막는 방법이, 여러분들 금융기관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보안 기능으로 5초 후에 접속됩니다. 그게 유일하게 디도스 공격을 막는 방법입니다. 바로 클릭 할 때마다 1메가가 날아가니까 5초에 1메가가 날아가도록 조절을 한 거죠.